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간적으로 부동산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래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침체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유독 부동산 불패시장이라 불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의 끝은 어디일까요? 언제쯤 폭락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 명언에서 얘기하듯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를 공부할 때 한국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즉 한국의 역사를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처럼 시간적인 순서 흐름으로 공부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같은 조선시대에 서울과 부산,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달랐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역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간적으로 부동산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래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니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등등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자들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각각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동산 수요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부동산 위주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 폭락하였다가 지금은 천천히 회복 중에 있죠. 우상향인 한국 시장과는 조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차트의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지정하였고 차트에 표시된 회색 박스는 2007년 말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라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감당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만 따지지 않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을 벌었을 때 2억 원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은 만약 여러분이 월 600을 번다고 하면은 4억 원의 대출까지 감당할 수 있겠죠.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엄청납니다. 현재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때 한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채 비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대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낮은 가계부채 비율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기에 부동산 투매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참고로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였습니다. 버블의 정점이었죠. 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경제 위기가 터지자 다들 높은 부채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주택가격 지수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발 또는 한국발 경제위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가계부채가 높은 한국 부동산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3%였을 때 2억 원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만약 대출이자가 6%로 올라간다면 개인은 1억 원의 대출만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대출 상환에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 부동산을 억누를 때 쓰는 정책 중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부동산 폭등기가 왔었는데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었죠. 플라자 합의와 더불어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결부되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부동산 암흑기가 왔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역사는 따로 시간이 되면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라는 공식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맞게 흘러갔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너무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오히려 소폭 하락했죠. 금리의 인하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문제는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이 금리 하락 기조인지 금리 인상 기조인지 큰 기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3월 연준에서는 추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IMF에서 한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대출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D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와 가계부채는 감이 오는데 GDP는 조금 감이 안 오시죠. GDP는 가계소비, 기업대출, 정부 투자, 무역으로 인한 순수출, 이러한 모든 것의 합입니다. 기업이 잘 돼서 무역을 잘하고 개인 소비가 진작되면 GDP가 증가하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GDP가 부동산 가격 지수와 가장 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버블이 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했죠. 이때 분모가 GDP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많아도 GDP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때를 제외하고 GDP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미국 및 전 세계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GDP 감소는 어쩔 수가 없었죠. 즉, GDP 증가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아야 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량 증가도 따라줘야 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4월 5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 경제 위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제조업 지수나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국내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도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지속적인 현상일지 꾸준히 체크해야겠죠. 한국의 제1수출국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만 잘 이루어지면 되나요?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는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하여 관련 소식은 꾸준히 전달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